요새 스페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실제로 2025년에 스페인은 지난 4년간 1위였던 스위스를 제치고 여행 만족도 1위에 올랐고 방문객 수 기준으로도 스페인은 2년 연속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유럽 국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죠.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로 바르셀로나 시 전역에서 가우디를 기리는 특별 전시와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기념적인 시기이다 보니 스페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스페인 여행을 꿈꾸면서도 막상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은 어디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스페인은 남쪽에 그라나다와 세비야가 위치한 안달루시아 지역, 북동쪽에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 지역, 북쪽에 빌바오가 위치한 바스크 지역,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가 위치한 카스티아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마다 언어, 문화, 역사가 매우 뚜렷해서 마치 여러 나라가 모여있는 연합국 같은 느낌이라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곳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르고 스페인 여행을 계획했다가는 다녀오고 나서 이런 곳이 있었어? 이렇게 후회하게 되기 쉬운데요. 실제로 저는 스페인의 로그로뇨라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현지인의 집에서 살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나 그라나다, 세비야 같은 유명한 지역들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만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정말 스페인에는 알려지지 않은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 스페인에서 꼭 가봐야 할 필수 여행지 10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스페인 다녀와서 이런 곳이 있었어? 몰라서 못 갔네 이렇게 후회할 일 없으실 거예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그라나다에 위치한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알함브라 궁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스페인 여행지인데요. 제가 그라나다에 여행을 갔을 때 언덕 위에 있는 이런 에어비앤비에 묵었었는데 숙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그라나다의 모습은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함브라 궁전은 13세기에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현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았던 이슬람 교도인 무어인들이 건축한 궁전으로 이슬람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딕 양식이나 바로크 양식 같은 유럽 느낌 건축물들이 아니다 보니 훨씬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면 섬세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된 벽면들, 물이 흐르는 정원,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입니다. 세비야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 플라멩코의 본고장이자 스페인의 열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페인 광장은 세비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한 광고의 배경이 되어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스페인 광장은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를 위해서 건설된 곳으로 반원형의 거대한 건물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건물을 따라서 배치된 48개의 타일 배치는 스페인의 각 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세밀화로 그려져 있어서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스페인 광장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조명이 켜지는 밤의 야경도 정말 멋있으니까 해질 때쯤 가서 노을과 멋진 야경까지 함께 구경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박물관과 광장으로도 유명하지만 2026년에는 F1 포뮬러 1 스페인 그랑프리가 마드리드에서 열리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전용 서킷이 아니라 마드리드 시내의 도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스트리트 서킷에서 경기가 펼쳐진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경기 기간은 26년 9월 11일부터 13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숙소 가격이 급등하고 매진될 확률이 높으니까 해당 기간에 마드리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현대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쇠락해가던 공업도시였던 빌바오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 바로 이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 하나만 보러 빌바오를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빌바오를 방문하신다면 미술관 입구에 제프 쿤스의 거대한 꽃 강아지 퍼피와 강가에 서 있는 거미 조각 마망 앞에서 사진 한 장은 꼭 남겨봐야겠죠. 다섯 번째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한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스페인 왕실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프라도 미술관의 컬렉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 검은 그림 시리즈 같은 교과서에만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 워낙 넓고 소장품이 많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보고 싶은 작품들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고, 또는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미술관 투어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미식가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산세바스티앙의 타파스 거리입니다. 산세바스티앙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해안 도시로 인구 대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산세바스티앙의 구시가지에는 핀초스 바들이 정말 많습니다. 핀초스는 바스크 지방의 전통 타파스로 작은 빵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 만든 한입 음식인데요. 이 핀초스 바들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걸 핀초스 바 호핑이라고 하는데 산세바스티앙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바마다 자신들만의 시그니처 핀초스가 있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맛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실 거예요. 또 미슐랭 식당들도 한 번쯤 가보시면 좋겠죠. 일곱 번째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작은 도시 론다에 있는 누에보 다리입니다. 론다는 깊은 협곡 위에 자리 잡은 도시로 누에보 다리는 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요. 1793년에 완공되었고 높이가 약 1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리 아래로는 과달레빈 강이 흐르는 깊은 협곡이 있는데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높이가 정말 아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덟 번째는 바르셀로나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몬세라트는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산의 모습이 톱니처럼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산 위에 자리 잡은 수도원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몬세라트 수도원은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례지이자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수도원 내부에는 검은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성모상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 적당한 거리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한 번쯤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아홉 번째는 조금 색다른 장소인데요.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있는 테이데 국립공원입니다. 테네리페는 스페인 본토에서 떨어진 대서양의 섬이지만 독특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테이데 국립공원의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과 용암지대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암석들이 정말 인상 깊은 곳입니다. 테네리페 섬에는 테이데 국립공원 외에도 아름다운 해변들과 매력적인 마을들이 많은데요. 북부의 가라치코라는 마을은 예전 예능 윤식당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자연 수영장이 있어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남부에는 리조트들이 많아서 편안한 휴양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화산 지형과 아열대 기후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섬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코르도바에 있는 메스키타 대성당입니다. 메스키타는 스페인어로 모스크를 의미하는데 이 건물은 원래 이슬람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가톨릭 대성당으로 개조된 독특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메스키타의 중앙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가톨릭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슬람 사원 한가운데에 기독교 성당이 있다는 게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스페인의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 기독교 세력이 재정복하면서 많은 이슬람 건축물들이 교회로 개조됐던 흔적 중 하나입니다. 코르도바는 크기가 작은 도시라서 하루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세비야나 그라나다와도 가까워서 여행 코스에 포함시키기 좋으니까 하루 정도 여행을 내서 근교 여행을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꼭 가봐야 할 10곳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독특한 매력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시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스페인 여행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유럽여행 준비 과정을 10분 만에 클릭 한 번으로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 자유여행 준비하다가 복잡해서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분 만에 자유여행 준비 모두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행사와 항공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025년 여행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스페인이 한국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가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토프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스페인 여행이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도시간 이동이 너무 많다 보니 루트는 어떻게 짜는 게 효율적일지, 일자별 세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도시간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시별로 숙소는 어디에 잡는 게 좋을지, 또 수많은 관광지들의 예약은 어떤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스페인 여행을 하려고 하면 꼭 방문해야 할 도시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정도가 있는데요. 워낙 볼 곳이 많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 수많은 도시들의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지부터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은 세비야, 그라나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혹은 그 반대인데요. 다만 세비야의 경우 인천에서 직항편이 없어서 네덜란드 항공이나 루프트한자 같은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스페인까지 직항이 운영 중인 도시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정도가 있어서 바르셀로나로 입국해서 해당 루트에 반대로 이동하거나 혹은 바르셀로나에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세비야까지 이동해서 스페인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동선을 바탕으로 한 스페인 10박 11일 일정을 저희 토프에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 하나만 있으면 자유여행 가기 전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 샘플 PDF 파일을 무료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도시별 관광지 예약과 도시간 이동 교통편까지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첫째 날, 긴 비행을 마치고 스페인 남부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세비야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비야 대성당을 방문해봅니다. 콜럼버스의 묘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이곳에서 성당 안에 히랄다 탑에 올라서 세비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플라멩고 공연을 관람합니다. 정열적인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플라멩고는 세비야에서 꼭 경험해봐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인데요. 현장에서는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 예약 링크와 함께 추천 공연장 정보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세비야의 명물인 타파스와 스페인 와인으로 스페인 여행의 첫날 밤을 낭만적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은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는 모든 일정별로 동선에 맞는 맛집 추천이 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구글맵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세비야의 찬란한 역사와 예술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날입니다. 먼저 세비야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스페인 광장으로 향합니다. 넓은 반원형의 광장과 화려한 타일 장식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 드실 거예요. 다음으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왕궁이죠. 알카사르를 둘러봅니다. 정교한 이슬람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정원이 정말
정말 유명한데요. 알카사르의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꼭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가득한 산타크루즈 지구를 걸어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겹겹이 쌓여있는 이 골목길에서 세비야의 오랜 숨결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세비야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로 가봅니다. 멋진 목조 건축물 위에서 바라보는 세비야의 탁 트인 전망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으실 거예요. 특히 해질 무렵에 올라가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세비야의 노을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보세요. 여행 셋째 날, 세비야 근교에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코르도바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코르도바까지는 세비야에서 기차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코르도바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메스키타입니다. 메스키타는 이슬람 사원과 기독교 대성당이 한 건물 안에 공존하는 독특한 건축물로 수백 개의 기둥과 아치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는 내부는 꼭 한번 관람하셔야 합니다. 메스키타를 둘러본 후에는 유대인 지구의 골목길을 걸어보세요. 흰 벽에 걸린 화려한 꽃들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어우러져서 그 자체로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신전까지 둘러보고 다시 세비야로 돌아와서 짐을 챙기고 기차를 타고 다음 도시인 그라나다로 이동합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통해서 세비야 코르도바 구간 고속철도와 세비야 그라나다 기차편까지 모든 도시 간 교통편을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날, 스페인에서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도시죠. 그라나다에서의 첫날입니다. 가장 먼저 그라나다 여행의 최고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알함브라 궁전을 방문해 볼 건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알함브라 궁전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꼭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하는 일일 투어에 참여해보시면 알함브라 궁전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함브라 궁전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그라나다 시내로 내려와서 스페인 황금기를 상징하는 화려한 그라나다 대성당을 방문해봅니다. 그리고 이슬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재래시장인 알카이세리아에서 이국적인 기념품들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하루 정도 더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실 수 있다면 그라나다에서 하루 정도 더 머물면서 하얀 마을 프리힐리아나와 아름다운 해안 도시 네르하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행하실 수 있는 모든 정보들도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 모두 안내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 더욱 풍성한 스페인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섯째 날, 스페인의 심장,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라나다에서 마드리드까지는 기차로 이동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해서는 솔 광장으로 향해봅니다. 스페인의 모든 도로의 기점이 된다는 이 솔 광장은 마드리드의 활기찬 에너지를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솔 광장 근처에 위치한 산미구의 시장에서 다양한 타파스와 와인, 신선한 먹거리들을 즐겨보세요. 여섯 번째 날은 마드리드 근교의 두 도시 세고비아와 톨레도를 함께 둘러보는 날입니다. 이 도시들을 하루에 모두 보려면 일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편리합니다. 먼저 세고비아에서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웅장한 세고비아 수도교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느껴지는 이 거대한 수도교를 직접 보시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알카사르 성도 둘러봅니다. 뾰족한 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세계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불리는 톨레도로 이동합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중세 도시인 이 톨레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문화가 공존하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중세시대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은 예술과 건축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바르셀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드리드에서 세계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에 방문해봅니다. 벨라스케스, 고야, 루벤스 같은 정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럽 미술의 정수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일 투어를 이용해 보시거나
최소한 보고 싶은 작품을 미리 골라서 관람하시면 더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30분 정도 걸리면 바르셀로나에 도착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먼저 카탈루냐 광장으로 향해 봅니다. 광장 주변의 상점들을 구경하고 맛집들 중 하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설레는 첫날을 마무리해보세요. 8번째 날, 바르셀로나 여행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흔적을 따라 떠나봅니다. 가우디의 작품들을 더 깊이 즐기시려면 역시 일일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 추천하는 투어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고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합니다. 이 성당만을 보러 스페인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당을 보시면 그 규모와 독특한 디자인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쏟아지는 빛도 꼭 실제로 한 번쯤 보셔야 하는데요. 역시 입장권을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정이 정해지시는 대로 꼭 먼저 예약해주세요. 다음으로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풍경을 느껴볼 수 있는 구엘 공원으로 갑니다. 구엘 공원은 알록달록한 타일 장식과 독특한 조형물들,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우디가 설계한 또 다른 걸작인 까사 바트요와 까사 밀라의 독특한 외관도 꼭 직접 눈으로 감상해보세요. 저녁에는 선택사항으로 야경 투어를 신청하시면 바르셀로나의 밤을 훨씬 더 안전하게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9번째 날, 바르셀로나 근교 도시인 몬세라트와 지로나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 도시들도 하루에 알차게 둘러보려면 대중교통보다는 일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먼저 기암괴석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몬세라트 산으로 향해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몬세라트 수도원에서는 고요한 수도원의 분위기가 웅장한 자연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중세 도시인 지로나로 이동합니다. 돌계단과 돌담길이 이어진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간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10번째 날은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를 둘러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이 인상적인 카탈루냐 음악당을 방문해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의 내부는 황홀한 빛과 색감으로 가득한데요.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각들이 어우러진 공간을 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개선문을 본떠서 만든 개선문 아래를 지나보기도 하고 활기찬 바르셀로나타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후에는 피카소 미술관을 방문해봅니다. 피카소의 초기 작품부터 대표작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저녁에는 웅장한 에스파냐 광장을 지나서 몬주익 언덕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언덕 꼭대기에 몬주익 성에서 바라보는 바르셀로나 시내와 지중해 항구의 야경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 11일간의 꿈같은 스페인 여행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세비야의 플라멩고부터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까지 스페인의 모든 것을 알차게 즐겨볼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공항으로 이동해서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스페인 10박 11일 여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스페인 여행은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관광지를 예약하는 일이 생각보다 진짜 복잡한데요. 유럽 여행 비서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일정에 예약 필요한 관광지, 교통편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각 도시별로 추천하는 숙소 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여행 준비를 한 번에 끝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샘플 PDF 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10분 만에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끝내고 즐거운 추억만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스페인에서 한 달간 생활하면서 스페인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낀 점은 스페인이 다른 유럽 나라들과도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아서 이걸 모르고 그냥 여행한다면 분명히 손해보거나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페인에 살면서 또 여행하면서 느낀 스페인에 가기 전에 모르면 후회할 주의사항과 꿀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스페인 여행에서 손해보거나 이걸 알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일 없이 알찬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소매치기와 치안입니다. 스페인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무려 연간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관광대국으로 그만큼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들도 정말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같은 사람 많은 관광지나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항상 지갑과 소지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항상 가방을 몸 앞으로 매서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하고, 여권이나 지갑은 겉옷 주머니가 아닌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핸드폰에는 꼭 이런 손목 스트랩을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고 가방도 항상 무릎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매치기 수법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고 조심하느라 여행을 즐기지 못할 필요는 없고요. 소매치기들도 허술한 사람들을 노리기 때문에 핸드폰에 손목 스트랩 걸기,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항상 가방은 내 무릎 위에 두기,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매기, 이 세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스페인 여행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스페인의 식사 문화와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스페인의 식사 시간은 정말 독특해서 이걸 모르고 가면 당황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점심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저녁은 보통 밤 9시 정도에 먹거나 늦어지게 되면 11시까지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이런 식사 시간과 상관없이 식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 가시거나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가시게 되면 우리 기준으로 점심때인 12시나 1시에 레스토랑에 가면 아직 문을 열지 않았거나 키친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 있는데요. 오후 2시에서 5시 정도가 보통 시에스타 시간이라서 역시 작은 도시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이 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팁 문화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스페인에는 기본적으로 팁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팁을 남기지 않아도 되지만 고급 식당에 방문하거나 직원의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팁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계산서에 5%에서 10% 정도를 잔돈으로 남기는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알아두면 좋은 문화 중 하나는 타파스 문화인데요. 현지인들은 여러 곳의 바를 돌아다니면서 타파스와 음료를 조금씩 먹는데 이런 문화를 타파스 바 호핑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페인에 간다면 이런 타파스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타파스 바에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스페인의 유명한 관광지들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면 매진돼서 아예 구하지 못하거나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나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걸 모르고 가서 현장에서 입장권 사서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이 멋진 건축물들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 있어서 꼭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람브라 궁전은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예약이 열리자마자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예약할 때는 가급적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거나 마이리얼 트립이나 클룩 같은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격을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곳이나 예약이 가능한 곳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의 산미구엘 시장이나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은 워낙 유명해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가는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꼭 한 번쯤은 가보게 될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장들은 관광객 위주라서 가격이 비싸고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동네 주민들이 찾는 로컬 시장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산 안토니 시장이나 마드리드의
데 마르케도 데 라파스 이런 곳들에 가시면 훨씬 생생한 스페인 현지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시장들에서는 신선한 과일이나 치즈, 하몬 같은 식품들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현지인들이 직접 가는 타파스 바에 가시게 되면 관광지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현지 분위기 속에서 즐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페인을 여행할 때 촉박한 일정으로 여행하시게 되면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만 일정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스페인 여행을 가신다면 일정을 되도록 넉넉히 짜셔서 스페인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교 소도시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들에도 정말 볼거리가 많긴 하지만 이런 대도시들의 근교에도 정말 볼거리가 많고 오히려 더 독특하고 스페인스러운 감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르셀로나 근교에는 해변 도시인 시체스나 몬세라트 수도원이 있는 몬세라트,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지로나 같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당일치기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데 대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스페인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마드리드 근교에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공존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독특한 건축과 문화를 보여주는 톨레도, 로마 수로교와 고딕 양식의 대성당, 그리고 어린 돼지를 통째로 구워 만든 요리인 코치니오로 유명한 세고비아가 있습니다. 그라나다 근교에는 네르하나 프리일리아 같은 평화롭고 동화 같은 도시들도 있어서 스페인 여행을 하시게 되면 꼭 일정을 여유롭게 짜셔서 이런 소도시들의 한적하고 독특한 매력을 꼭 마음껏 즐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은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각 지역이 독립적인 언어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하면 떠올리시는 플라멩고나 파에야, 투우 같은 것들은 스페인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플라멩고는 안달루시아 지방, 특히 세비야나 그라나다에서 깊은 뿌리를 가진 전통 춤과 음악입니다. 또 파에야는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발렌시아 지역의 대표 요리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지역마다 언어나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역은 카탈란어를 사용하고 전통 음식으로 구운 채소 요리인 칼솥이나 크림 브릴레 비슷한 디저트인 크레마 카탈리나 같은 음식들을 즐겨 먹습니다. 또 빌바오 같은 도시가 위치한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어와 전혀 다른 바스크어를 쓰고 핀초스라는 독특한 타파스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서북부의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갈리시아 지역은 해산물과 독특한 켈트 문화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전체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고 존중하며 여행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다채로운 매력의 나라인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스페인 여행을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할 때 꼭 방문해야 하는 도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별 세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도시 간 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숙소는 도시별로 어떤 위치에 잡아야 할지, 관광지 예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르투갈, 스페인 15박 16일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복잡한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 리스본과 포르토, 세비야와 그라나다, 바르셀로나까지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동선, 숙소, 관광지 예약과 여행 총 비용까지 고민하셨던 모든 부분이 해결되실 거예요. 먼저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을 하려고 하면 꼭 방문해봐야 할 도시는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정도가 있는데요. 워낙 볼 곳들이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도시들의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지부터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우선 동선으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은 포르토, 리스본, 세비야, 그라나다, 바르셀로나인데요. 다만 포르토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직항이 없어서 네덜란드 항공이나 루프트한자 같은 외국 항공사로 1회 경유를 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직항이 운행 중인 도시는 리스본과 바르셀로나가 있어서 리스본으로 입국해서 포르투를 여행하고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세비야로 이동해서 스페인 여행을 시작하고 그라나다를 거쳐서 바르셀로나를 마지막 도시로 여행한 뒤 귀국하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15박 16일 일정을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복잡한 숙소 예약, 도시별 관광지 예약과 도시 간 이동하는 교통편까지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째 날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리스본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구역인 알파마 지구로 향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계단,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알파마 지구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리스본의 명물 트램 28번을 타고 리스본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경험도 꼭 한 번쯤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트램을 타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리스본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리스본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웅장한 포메르시우 광장 근처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즐기면서 리스본에서의 첫날 밤을 낭만적으로 마무리해봅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다양한 식당들이 추천되어 있어서 끌리는 곳에서 링크만 클릭해서 간편하게 구글맵으로 맛집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리스본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는 날입니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신트라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인데요. 다채로운 색감의 페나 궁전에서는 동화 속 왕궁 같은 외관과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땅끝이라고 불리는 호카고즈로 떠나봅니다. 드넓은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름다운 해변마을 카스카이스에도 잠시 들러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교 여행을 혼자 알아보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만 있으면 각 도시별로 꼭 가봐야 하는 근교 여행지에 대한 방법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서 별도로 정보를 조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 리스본의 대표적인 상징들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랭 궁전과 그 주변의 벨랭 지구를 방문합니다. 포르투갈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마누엘 양식의 건축물들을 구경해 보는데요. 특히 거대한 수도원 단지인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는 그 웅장함과 섬세한 장식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에그타르트의 원조인 파스텔 드 나타에 가서 에그타르트를 맛보는 게 필수 코스니까 꼭 한 번쯤 드셔보세요. 그리고 리스본 시내로 돌아와서 아우구스타 개선문 아래를 지나며 리스본의 번화가를 걸어봅니다. 넷째 날, 리스본에서 낭만적인 도시인 포르투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는 부분인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포르투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도시마다 교통권 이용 방법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교통권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전부 알아보기가 정말 복잡한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도시별로 교통권 이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르투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놓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먼저 도우루 강변을 따라서 펼쳐지는 모루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동 루이스 다리와 도우루 강변의 풍경은 정말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포르투의 상징이자 활기가 넘치는 리베이라 광장으로 향합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건물들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들이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정말 낭만적이라고 소문난 포르투의 선셋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보이는 포르투의 아름다운 야경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일 거예요. 다섯 번째 날은 포르투 근교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떠나봅니다.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아베이루에서는 전통적인 몰리세이로 보트를 타고 아베이루의 운하를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이루와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이 바로 알록달록한 줄무늬
무늬 집들로 유명한 코스타노바인데요. 역시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 아베이루와 코스타노바로 이동하는 방법과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 여행 마지막 날에는 먼저 포르투의 랜드마크인 클레리구스 탑에 올라서 포르투 시내를 360도로 감상해봅니다. 그리고 웅장한 포르투 대성당을 방문해서 포르투의 역사와 종교적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오후에는 포르투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세비야로 이동하는데요. 세비야로 이동하는 교통편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안내되어 있는 내용대로 항공편을 예약하고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에 세비야로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비야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에는 숙소 근처에 추천된 맛집에서 타파스와 함께 스페인 와인을 맛보면서 스페인에 온 기분을 만끽해봅니다. 7번째 날, 세비야의 찬란한 역사와 예술을 느껴보는 날입니다. 먼저 세비야의 상징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인 스페인 광장을 방문해봅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매력적인 산타크루즈 지구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스페인 현지의 분위기를 만끽해보세요. 오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비야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은 물론이고 콜럼버스의 묘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궁전 알카사르를 둘러봅니다. 정교한 이슬람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정원이 정말 멋있는데요. 알카사르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사전에 꼭 예약하셔야 합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만 있으면 현지에서 모르고 갔다가 후회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예약이 꼭 필요한 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약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가 있어서 간편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날, 세비야 근교,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코르도바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링크만 클릭해서 고속철도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세비야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코르도바의 가장 큰 볼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메스키타인데요. 이슬람 사원과 기독교 대성당이 공존하는 독특한 건축물로 수많은 기둥들과 아치들이 숲을 이루는 듯한 내부를 구경해보세요. 9번째 날은 영화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절벽 위 도시인 론다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세비야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론다에서는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과 아찔한 협곡 위에 세워진 론다의 상징 누에보 다리에 방문해봅니다. 10번째 날은 스페인 남부의 보석이라 불리는 그라나다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론다에서 버스를 타고 한 번 환승해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라나다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로 이국적인 매력이 정말 가득한데요. 그라나다에 도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쯤 그라나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산 니콜라스 전망대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람브라 궁전과 그라나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황홀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녘 노을에 물든 아람브라 궁전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니까 꼭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보세요. 전망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타파스와 함께 그라나다의 밤을 만끽해봅니다. 11번째 날, 그라나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람브라 궁전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티켓을 예약하셔야 하고 한국인 가이드분과 함께하면 아람브라 궁전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으니 한국인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티켓 예약 방법과 가이드 투어 추천 링크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나다 시내로 돌아와서 스페인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화려한 건축물인 그라나다 대성당과 이슬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알카이세리아 재래시장에 방문해봅니다. 여기서 하루 정도 일정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얀 마을 프리일리아나와 아름다운 해안도시 네르하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데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동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멋진 풍경과 함께 스페인 남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2번째 날은 스페인 남부를 떠나서 예술과 건축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라나다에서 바르셀로나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동 경로에 대한 안내가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바르셀로나의 중심인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13번째 날은
날은 바르셀로나 여행의 꽃,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흔적을 따라 떠나보는 날입니다. 가우디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를 더 깊게 즐겨보려면 역시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리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천 투어 정보가 작성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합니다.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정말 경이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안내에 따라 꼭 사전에 예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구엘공원과 까사밀라, 까사바트요까지 감상해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4번째 날에는 바르셀로나 근교 몬세라트와 지로나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몬세라트와 지로나를 모두 둘러보시려면 대중교통보다는 일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추천하는 투어 상품 링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몬세라트 수도원과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유명한 지로나의 거리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15번째 날, 바르셀로나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보는 날입니다.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의 건축물 외에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내부 장식이 인상적인 카탈루냐 음악당과 활기찬 해변인 바르셀로나타 해변, 그리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피카소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피카소 미술관, 웅장한 에스파냐 광장과 몬주익 언덕,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몬주익 성까지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 15박 16일간의 꿈같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여행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공항으로 이동하여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렇게 여행했을 때 총 경비는 숙소와 식비, 교통편을 포함해서 1인당 약 42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간편하게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노션 템플릿도 무료로 제공되어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포르투갈, 스페인 15박 16일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은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관광지를 예약하는 게 정말 복잡한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로 이 모든 일정의 일자별 세부 계획과 관광지, 교통편, 숙소까지 한 번에 준비를 끝내보세요.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일자별 세부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동선이 꼬여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후회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끝내고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만 남겨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가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갈까, 자유여행으로 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패키지 여행 일정 그대로 가면 얼마가 들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패키지 여행 일정 그대로 자유여행으로 가면 얼마가 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동일한 일정으로 자유여행을 갔을 때 총 비용이 패키지 여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을 고민하는 내용이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라 것입니다.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일 텐데요. 패키지 여행으로 가면 무엇보다 여행 내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가장 어려운 도시간 이동을 버스를 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유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패키지 일정 그대로 갔을 때 얼마가 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패키지 여행 일정을 자유여행으로 가면 얼마가 들지 바로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되고 무서워서 패키지 여행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 걱정 없이 자유여행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교 대상이 될 패키지 여행 상품은 하나투어에서 스페인, 포르투갈로 검색해서 가장 많이 예약한 순서로 정렬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상품 기준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패키지 여행을 간다면 선택할 만한 단체 관광이 없고 하나투어라는 1등 여행사에서 하나팩이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단순 초저가 패키지 여행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4개월 뒤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1월 기준으로 최저 409만원에서 최대 625만원까지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여도 터키항공 같은 외항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409만원, 대한항공 같은 국내 항공사 직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550만원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회를 경유해서 도착하는 외국 항공편이 선택지가 많다 보니 1회 경유를 하는 기준으로 항공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정을 보면 총 7박 9일이고 여행 코스는 포르투에서 시작해서 리스본, 세비야, 그라나다를 지나서 마드리드, 사라고사, 바르셀로나까지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많은 도시를 관광하는데 일정이 7박으로 짧다 보니까 각 도시에서 1박씩밖에 하지 못하는 일정이네요.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 주요 도시들을 모두 둘러보고 싶을 때 간단하게 모든 도시들의 주요 관광지들을 관광하기에 적합한 일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면 하나투어의 대표 여행 상품인 하나팩 2.0 스탠다드 상품으로 쇼핑이 없고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팁이 없는 상품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에서 4성급 호텔을 이용하는 것도 장점이네요.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 입장료가 꽤 많이 나가게 되는데 포함 내역을 보면 관광지 입장료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날짜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새벽에 출발해서 첫날 아침 포르투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포르투갈의 대표 요리인 바칼라오를 포함한 현지식 식사를 하고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도시 포르투를 둘러보는 일정이네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타일 양식을 볼 수 있는 상벤투역부터 포르투 대성당, 아름다운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 동 루이스 다리를 관람하고 케이블카에 탑승합니다. 아마 동 루이스 다리 근처에서 탑승할 수 있는 가이아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것 같은데요. 성인 왕복 케이블카 비용은 10유로입니다. 포트 와인의 와이너리들이 모여있는 빌라노바드 가이아 지역으로 편하게 가기 위한 케이블카로 탑승권을 구매할 때 와이너리의 무료 시음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르투에 가봤다면 꼭 포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한 곳은 둘러보는 게 좋은데요. 이 코스에서는 와우 포르투라는 와이너리에 방문하는 일정이네요. 와우 와이너리에 방문하는 티켓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데 와이너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데일리 티켓을 35유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첫날이 마무리됩니다. 숙소는 총 7개의 예정 호텔들 중에서 하나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모두 4성급 호텔이고 지도로 살펴보면 도심에서 약간 먼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에서는 대형 버스로 한 번에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호텔에서 숙박비를 줄이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가게 되면 도심에 숙소를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시내에 위치한 4성급이나 5성급 호텔을 2인 기준 약 20만원에 예약합니다. 둘째 날은 포르투에서 근교 도시인 오비두스로 이동합니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버스를 타고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자유여행으로 이동할 때는 기차나 버스로 한 번 환승이 필요하고 편도로만 약 5시간이 걸려서 개별 이동보다는 1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명당 약 16만원이네요. 혹은 아기자기한 근교 여행지인 아베이루나 코스타노바로 당일치기를 다녀오는 것도 좋은데요. 아베이루까지는 상벤투역에서 기차를 타고 편도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오비두스에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유여행으로 이동할 때는 포르투에서 리스본까지 버스나 기차로 약 3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20유로입니다. 리스본에 도착해서 한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인 벨렘탑과 발견 기념비, 제로니모스 수도원, 로시우 광장, 코메르시우 광장을 둘러보고 포르투갈에 갔다면 꼭 먹어봐야 할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에그타르트를 먹어보고 현지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일정이네요. 둘째 날 숙소는 완전 시내는 아니고 시내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있는 4성급 호텔 중에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역시 리스본 시내에 위치한 숙소로 골라보는 게 좋은데요.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을 2인 기준 약 25만원에 예약합니다. 셋째 날은 리스본에서 스페인의 세비야로 이동합니다. 버스로 약 6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비용은 약 20유로입니다. 세비야에 도착해서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열정의 도시 세비야를 돌아봅니다. 멋진 고딕 양식을 느낄 수 있는 세비야 대성당부터 이슬람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히랄다 탑, 스페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스페인 광장까지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플라멩코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이네요. 별도로 플라멩코 공연을 예약하게 되면 박물관 관람까지 약 31,000원 정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비야에서 1박을 하는 일정인데요. 주로 세비야 구도심에서 떨어진 4성급 호텔 중에 한 곳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세비야 구도심은 아기자기한 규모라서 걸어서 거의 모든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세비야에 방문하게 되면 이런 시내에 위치한 4성급 숙소를 1박에 2인 기준 약 15만 원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은 세비야를 떠나 론다로 이동합니다. 세비야에서 론다까지는 버스로 3시간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약 20유로입니다. 론다에서는 협곡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누에보 다리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을 둘러보고 스페인 안달루시아 전통 음식이자 코르도바의 명물 요리인 속꼬리 스튜, 감바스, 샹그리아로 점심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그라나다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론다에서 그라나다까지는 기차로 약 3시간이 소요되고 요금은 약 25유로입니다.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서 론다를 생략하고 세비야에서 그라나다로 바로 이동하거나 일정이 좀 여유롭다면 론다에서 1박하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이슬람 계통 나사르 왕국의 최후의 거점지였던 매력적인 도시인 그라나다에 도착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명곡으로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을 둘러보고 까를로스 5세 궁전까지 관람하고 알바인신 지구에서 그라나다의 멋진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입장료는 14유로고 자유여행으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멋진 건축물인 아람브라 궁전을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투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용은 65,000원에 추가 비용 10유로가 있어서 1인당 약 8만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지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라나다에서도 역시 구시가지와는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4성급 호텔들 중에 한 곳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자유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시내에 위치한 이동이 편리한 숙소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기준으로 2인 기준 1박에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라나다에 갔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멋진 야경인데요. 야경 투어는 선택 관광으로 별도 45유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유여행을 갈 경우에는 알바이신 지구의 니콜라스 전망대에서 야경을 감상하거나 혹은 멋진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샹그리아나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혼자 여행하시거나 치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야경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비용은 1인당 약 65,000원입니다. 5일차, 여행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라나다에서 톨레도로 이동해서 아름다운 중세 도시 톨레도를 관광하는 일정입니다. 그라나다에서 톨레도까지는 버스나 기차로 약 5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40유로입니다. 톨레도는 로마 시대부터 18세기까지 카스티아 왕국의 수도였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톨레도에서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톨레도 대성당이나 산토 토메 교회를 포함한 톨레도의 문화유산을 관람합니다. 톨레도 파라도르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지고 마드리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톨레도에서 마드리드까지는 기차로 30분 정도가 걸리고 버스로는 약 1시간, 비용은 약 10유로입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해서는 하몽을 포함한 현지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역시 시내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4성급 호텔들 중 한 곳에서 1박을 하는 일정입니다. 마드리드에 자유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역시 시내에 위치한 4성급 숙소를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8일차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관광합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고 마드리드 왕궁과 마요르 광장까지 관광하는 일정입니다. 프라도 미술관 입장료는 15유로고 예약이 조기 마감될 시에는 다른 관광지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점심은 마드리드의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마드리드의 멋진 모습을 내려다보며 식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스페인의 유명한 예술가 고야의 고향인 사라고사로 이동합니다. 사라고사는 아라곤 지방의 수도이자 스페인의 5번째 대도시로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마드리드에서 사라고사까지는 기차나 버스로 약 2~3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20유로입니다. 사라고사의 중심에 있는 필라르 광장을 포함한 시내를 둘러보고 저녁 식사는 현지식과 카탈루냐 지역의 전통 디저트를 맛보는 일정이네요. 숙소는 역시 도시 외곽에 4성급 호텔 중 한 곳에 숙박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유여행을 가게 된다면 굳이 사라고사라는 마을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일정이 더 효율적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는 기차로 약 3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약 50유로입니다. 바르셀로나 숙박비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싼 편인데요.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기준으로 2인 약 30만원, 3성급 이하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숙박이 가능합니다. 벌써 여행의 마지막 도시 바르셀로나를 관광하는 날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남긴 멋진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비롯한 구엘공원, 까사 바트요, 까사밀라 같은 바르셀로나의 주요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점심 식사로는 한식을 먹고 저녁 식사로 빠에야와 깔라마리를 포함한 현지식을 먹고 시내의 4성급 호텔 중 한 곳에서 숙박합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에서 신비로운 절벽의 도시 몬세라트로 갑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트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약 10유로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몬세라트 1일 투어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전에 몬세라트에서 오후에 지로나까지 둘러보는 1일 투어 비용은 1인당 약 10만원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위산에 위치한 신비로운 몬세라트 수도원을 방문해보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자유 일정으로 보케리아 시장이나 고딕 지구를 방문해보며 스페인의 마지막 일정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인천으로 귀국하며 7박 9일 여행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7박 9일 포르투갈 스페인 패키지 여행, 자유여행으로 간다면 총 얼마가 들까요? 우선 항공권, 한 번 경유하는 외국 항공사를 비수기에 탄다고 했을 때 해당 일정과 동일한 터키 항공은 약 140만원, 에어프랑스는 약 1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숙소의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보다 더 나은 조건, 시내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4성급 호텔 기준 2명에 170만원으로 1명 기준 약 85만원입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먹는 기준으로 하루에 1인당 약 50유로로 책정했을 때 8일을 여행하면 400유로, 약 65만원이고요. 관광지 입장 비용은 약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간 이동 비용은 총 310유로, 약 5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은 하루에 만원 기준 총 8일, 약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7박 9일 포르투갈 스페인 패키지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갔을 때 총 비용은 375만원입니다. 어떠셨나요? 하나투어 패키지로 갈 때 최저가가 410만원, 자유여행으로 그대로 갔을 때 375만원이면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이 이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고려하셔야 할 점은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 비교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자유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애초에 이런 일정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다. 최대 2개에서 3개 도시 정도를 방문하기 적절한 일정이고 정말 이대로 따라하시면 피곤해서 진짜 큰일 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을 이런 일정으로 자유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적정 여행 기간은 최소 14일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 비용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스페인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볼 곳이 너무 많아서 코스를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인 여행 중 꼭 가봐야 할 도시들과 추천하는 여행 코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스페인은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풍부한 볼거리에서부터 빠에야나 감바스 같은 우리에게도 이미 친숙한 맛있는 먹거리로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스페인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우리가 많이 가는 도시들은 위에서부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 근교에 방문해 볼 만한 소도시들도 정말 많은데요. 여행 일정이 일주일 정도라면
바르셀로나와 근교 도시들 혹은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세비야와 그라나다 정도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여행 일정이 2주일 정도 되신다면 이 모든 도시들을 방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일 경우에는 더 여유롭게 모든 근교 도시들까지 포함해서 주요 도시들을 둘러보거나 혹은 포르투갈까지 포함시켜 여행 코스를 짜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스페인으로 입국할 때는 원하는 여행 코스에 맞게 바르셀로나 혹은 마드리드로 입국하여 각 도시를 거점으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각 도시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가볼 만한 관광지는 어디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예술적 창의성과 현대적 감각이 집약된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의 상상력과 건축 기술이 결합된 멋진 도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우디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으로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건축 양식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은 가우디의 설계에 따라 1882년 착공했고 가우디는 1926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설계에 따라서 아직도 건축이 진행 중이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며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성당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채로 긴 세월 동안 관광객들을 맞이한 이 성당은 착공한 지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 드디어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우디의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엘공원으로 이동합니다.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의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로 공원 내에 도마뱀 모양의 조각상과 가우디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감상하며 바르셀로나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 바티오와 카사 빌라는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옛 도심으로 중세시대의 골목길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남아있는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도 꼭 가봐야 할 곳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고딕 양식의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몬주익 언덕에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과 몬주익 성, 그리고 아름다운 분수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근교에도 함께 방문하면 좋을 작은 도시들이 많은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시체스는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지로나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벽과 유대인 지구로 유명한 지로나에서 스페인의 역사와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몬세라트는 바위산과 성스러운 수도원이 어우러져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스페인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역사의 중심지로 스페인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의 왕실 역사와 예술의 중심지인 마드리드 왕궁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 왕실의 공식 거주지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왕궁 중 하나입니다. 마드리드의 가장 유명한 푸드마켓인 산미구엘 시장에서는 다양한 스페인 타파스를 맛보며 현지의 맛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고야와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등 스페인 회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심장부로 스페인의 모든 도시의 출발점인 제로 포인트가 위치한 솔 광장에서 활기찬 마드리드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마드리드의 근교에도 방문할 만한 다양한 소도시들이 있는데요.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톨레도는 중세시대 스페인의 수도였던 도시로 고딕 양식의 톨레도 대성당과 무슬림, 기독교 문화가 공존했던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카사르는 톨레도의 상징적인 요새로 현재는 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1시간 거리의 세고비아도 마드리드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소도시입니다. 세고비아는 로마 시대의 수도교와 세고비아 대성당으로 유명한 도시로 고대 로마의 유산과 중세 유럽의 건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열정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인 세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플라멩고와 투우, 그리고 화려한 축제가 펼쳐져 스페인의 정열적인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건축물인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성당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 대항해 시대의 상징이기도 하며 성당의 히랄다 탑에 올라가면 세비야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된 알카사르 궁전을 둘러보며 화려한 건축미를 감상해보세요. 세비야의 알카사르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된 무데하르 양식의 대표적인 궁전입니다. 내부는 화려한 타일 장식과 정교한 아라베스트 문양으로 가득하며 아름다운 정원이 함께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세비야 하면 떠오르는 광장인 스페인 광장은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웅장한 광장으로 분수와 운하가 광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0여 년 전 유명 CF에서 김태희 님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플라멩고를 추던 배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비야의 역사적인 산타크루즈 지구도 방문해보면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하얀 집들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인 그라나다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라나다의 상징인 아람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를 대표하는 곳인데요. 중세 이슬람 왕국의 화려한 궁전과 요새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 아름다운 정원, 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그라나다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성수기에는 표가 빨리 마감되니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예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헤네랄리페 정원을 산책하며 이슬람 시대의 정원 예술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스페인 가톨릭 왕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라나다 대성당을 방문해보세요. 이 대성당은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그 웅장함과 화려한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그라나다의 로열 채플은 이사벨과 페르난도 가톨릭 왕이 안치된 장소로 가톨릭 군주들의 무덤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로열 채플에서는 왕과 여왕의 무덤뿐만이 아니라 왕실 보물과 예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옛 이슬람 지구인 알바이신 지구에는 좁은 골목길과 하얀 집들이 늘어서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로코 스타일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아람브라 궁전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일몰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라나다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지중해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네르하나,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하얀 집들로 유명한 프리일리나에 방문하여 골목 곳곳에 예쁜 기념품들을 파는 작은 상점들도 구경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스페인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게 좋을지, 여행 코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도 스페인 여행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고 걱정된다면 전문 여행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포르투갈 여행이 정말 인기가 많죠? 다른 유럽보다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여유롭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포르투갈 여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여행을 계획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이 어디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계획 없이 떠났다가는 다녀오고 나서 이런 곳이 있었어? 하고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번 설날 연휴에 포르투갈에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포르투갈에는 정말 직접 가봐야 그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여행지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 포르투갈에서 꼭 가봐야 할 필수 여행지 10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포르투갈 다녀와서 이런 곳이 있었어? 몰라서 못 갔네 이렇게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포르토 근교의 마토지뉴스입니다. 마토지뉴스는 포르투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해안 마을인데요. 사실 이곳은 관광지로 유명하다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진짜 포르투갈스러운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이 동네가 너무 좋아서 포르투 여행을 하던 4일 중에 2번이나 마토지뉴스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해산물 요리 때문이었는데요. 리스본이나 포르투 시내에서 맛있다는 맛집들은 맛있긴 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에서 삼계탕이랑 삼겹살, 빈대떡 다 파는 외국인 맛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마토지뉴스에서 먹은 식사들은 모두 현지인 찐 맛집처럼 느껴져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마토지뉴스에 가시면 포르투갈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해산물 맛집 거리가 있는데요. 싱싱한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내오는 방식의 그릴 레스토랑들이 줄지어서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양도 정말 푸짐해서 포르투갈 현지의 음식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광지에서 먹는 음식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진짜 현지 식사를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포르투 여행 중에 꼭 시간을 내서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르투의 볼량시장과 리스본과 포르투에 각각 있는 타임아웃 마켓입니다. 저는 어느 도시에 가도 시장을 가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가보는 걸 좋아하시는 이유는 편하고 친근한 느낌 속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볼량시장이나 타임아웃 마켓은 진짜 현지인 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도심에서 편하게 즐기기 좋게 잘 꾸며놓은 시장 느낌인데요.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한 끼 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포르투의 볼량시장은 19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재래시장인데요. 시장 안에 들어서면 신선한 과일들이나 채소, 치즈, 하몽 같은 포르투갈의 식재료들이 가득해서 그냥 구경만 해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볼량시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잔으로 판매하는 와인들을 안주와 함께 사서 맛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르투갈 와인이 포트 와인만 있는 줄 아셨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화이트 와인이나 그린 와인, 레드 와인 퀄리티도 정말 좋고 가격도 진짜 저렴합니다. 볼량시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와인들을 잔으로 편하게 즐겨볼 수 있는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가장 만족스럽고 또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리스본과 포르투 각각에 있는 타임아웃 마켓은 볼량시장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타임아웃 마켓은 포르투갈 유명 레스토랑과 셰프들이 입점해 있는 고급 푸드코트 같은 공간입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거나 먹기에는 그래도 여행 왔는데 아쉬울 때 딱 좋은 곳입니다. 메뉴들도 정말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요일마다 오늘의 메뉴같이 정해져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맛있는 식사를 한 끼 할 수 있습니다. 또 와인이나 맥주를 파는 곳도 많아서 한잔 하기에도 좋고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리스본의 상 조르제 성입니다. 리스본의 7개의 언덕 중에 가장 높은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상 조르제 성은 리스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무려 5세기에 로마인들이 자리를 잡고 9세기에 무어인들이 성을 쌓았다고 하고 1255년 리스본이 포르투갈 왕국의 수도로 선포되면서 왕궁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성벽 위를 따라 걷다 보면 리스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탁 트인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붉게 물드는 리스본 도심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올라가서 그 뷰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한다면 포르투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포르투갈 여행의 필수 코스 파스테이스 드 벨랭입니다. 파스텔 드 나타라고 불리는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 여행을 한다면 하루에 최소 1개씩은 꼭 드시고 오셔야 하는데요. 리스본이나 포르투에는 에그타르트를 파는 집이 정말 많아서 여행 중에 하루에 2~3개씩은 먹어야 정말 다양한 에그타르트를 다 먹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에그타르트 브랜드 중에서도 원조 중의 원조가 바로 이 파스테이스 드 벨랭인데요. 1837년에 문을 열어서 거의 20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레시피로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오고 있는 집입니다. 레시피가 지금도 극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드셔보시면 정말 다른 에그타르트와는 다르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한데 갓 구워서 나온 에그타르트에 계피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신기하게 다른 브랜드들의 에그타르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훨씬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에그타르트에 진심이시라면 다른 에그타르트를 다 먹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 파스테이스 드 벨랭의 에그타르트를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왜 이 집이 제일 최고라고 하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게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내부 타일 장식도 아름다워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줄이 좀 길어도 금방금방 빠지는 편이라서 주변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나 벨렘탑을 방문하시면서 꼭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포르투에 있는 렐루 서점입니다. 19세기 후반 렐루 형제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서 포르투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서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약 100년 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포르투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시절에 이 서점에서 영감을 받아서 호그와트를 구상했다는 이야기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세계적으로 이곳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렐루 서점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내고 사전에 예약을 꼭 해야 하고 생각보다 내부가 좁은데 사람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포르투라는 동네 골목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서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해리포터 같은 영화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붉은 나무 계단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을 보다 보면 서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공간에 들어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입장료는 책을 구입할 때 할인에 사용할 수 있어서 기념으로 책 한 권 사오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포르투 대성당입니다. 포르투 구시가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당은 12세기에 건립된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인데요. 당시에는 종교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도시를 방어하는 요새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는 꼭 안에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을 가봤지만 포르투 대성당의 내부를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백 년의 시간을 쌓아 올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증축과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문화가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웅장하고 투박한 돌로 쌓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중심이 된 성당에 다른 유럽의 성당들에서도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는 화려한 은으로 만들어진 재단과 조각들, 그리고 포르투갈 특유의 아줄레주 타일 양식까지 다양한 문화와 양식이 느껴지는 게 정말 독특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포르투 대성당 앞 광장 자체가 포르투 구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뷰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도우루 강과 가이아 지구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주변 상벤투역에 가시거나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리스본 벨랭 지구에 위치한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에 누렸던 영화와 영광을 건축으로 담아낸 곳으로 포르투갈 건축의 자부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한 탐험가인 바스쿠 다 가마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16세기 초에 건설된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그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대단한 곳입니다. 수도원 외벽에 새겨진 세밀한 조각 장식들도 꼭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마누엘 양식이라고 부르는 포르투갈 고유의 건축 양식이 극도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해양 탐험과 관련된 밧줄이나 산호, 닷 같은 모양이 석조 건물 전체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 정교함은 정말 직접 보지 않으면 실감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덟 번째는 포르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트 와이너리 투어입니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르투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이 이 와이너리 투어였는데요. 원래 포트 와인을 몇 번 마셔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종류별로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었고 또 테이스팅 해본 포트 와인들이 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씩 종류별로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서도 포트 와인에 대해 몰랐던 사실까지 알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17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영국이 평소에 많이 마시던 프랑스 와인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영국의 상인들이 포르투갈로 눈을 돌려서 포르투 지역의 와인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와인을 배에 태워서 영국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와인이 상하는 일이 자주 생기자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와인에 섞게 되면서 지금의 포트 와인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와이너리 투어를 하시면 와인 산지인 포르투갈의 도우루 밸리에서 어떻게 이 포르투 시내까지 운반해서 와인을 제조하는지 거대한 오크통도 실제로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꽤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비용만 해도 한 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게 됩니다. 반면에 포르투는 시내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이아 지역에 수많은 포트 와인의 와이너리들이 밀집해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요. 몇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이너리를 투어하고 다양한 포트 와인을 시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정이 여유로우시다면 두세 곳을 투어해보면서 와이너리마다 다른 분위기나 역사, 포트 와인의 맛들을 비교하면서 돌아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9번째는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 지방의 라고스입니다. 라고스는 리스본에서 버스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물가도 저렴하고 풍경도 아름답고 날씨도 정말 좋아서 포르투갈 남부 지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지 정말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라고스의 가장 큰 볼거리는 아름다운 해안 절벽입니다. 황토빛의 암벽이 대서양의 푸른 바다와 맞닿아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데 약간은 제주도 같으면서도 황토색 땅은 사막 같기도 하고 정말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트레일 코스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영국인들을 포함한 유럽 사람들도 사계절 내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라고스 구시가지도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하얗게 칠해진 건물들이 이어지는 골목 풍경이 스페인의 남부 지역이나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 이 동네에 맛집이 정말 많았던 것도 라고스의 매력을 더 높여주었는데요. 퓨전 포르투갈 요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와인바나 각종 타파스를 파는 곳 등 또 가보고 싶은 식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엔 여름철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충분히 즐겨보는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이 생길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지라 포르투갈 여행 일정이 여유로우시다면 꼭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10번째는 포르투갈 최남단에 위치한 사그레스 요새입니다. 라고스에서 버스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그레스는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15세기 초 대항해 시대를 열며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땅에서 출항을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풍경도 정말 독특한데요. 사방이 탁 트인 황량한 절벽 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뚫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요새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흔히 볼 수 있는 유럽의 아기자기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남부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라고스와 함께 사그레스까지 방문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에서 꼭 가봐야 할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포르투갈은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여행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걷고 먹고 마시면서 그 도시만의 분위기에 스며드는 느낌이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포르투갈 여행지들을 직접 가보고 싶은데 막상 일정을 짜고 준비하는 게 막막하게 느껴지셨다면 저희 똑프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도시간 교통편 예약, 관광지 입장권 예약, 도시별로 숙소 추천과 예약 링크까지 클릭 한 번으로 어려운 준비를 10분 만에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유럽에서 거주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도시들을 여행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기자기한 타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도시, 길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는 달콤한 에그타르트,
저렴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와 포트 와인까지 포르투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 매력적이다 보니까 요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포르투갈 여행 가시려는 분들은 어떤 도시부터 가야 할지, 도시별로 몇 박을 하는 게 좋을지, 교통편은 어떻게 예약해야 할지, 숙소는 어디로 예약할지 고민되는 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포르투갈 여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포르투갈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과 더보기의 링크를 눌러서 무료 샘플 PDF를 먼저 받아보시고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리스본과 라고스, 포르투의 8박 9일 일정부터 교통편, 관광지 예약, 숙소 예약까지 포르투갈 자유여행 준비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개 도시가 리스본과 포르투죠. 각각 몇 박씩 해야 할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감을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리스본은 수도라서 비교적 활기찬 도시의 느낌이라면 포르투는 훨씬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 전체가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워서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느낌? 어디가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어떤 일정으로 여행하면 될지 세부 일정을 소개해 드릴 거라서 다 보시고 나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 싶다 이런 도시의 일정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남부 지역도 정말 매력적인 게 요새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이 포르투갈 남부에 라고스까지 포함해서 리스본 3박, 라고스 2박, 포르투 3박으로 총 8박 9일 일정을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는 일자별 세부 계획과 도시별 최적의 동선, 숙소 추천과 모든 교통편 예약까지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여행 비서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자유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인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복잡한 도시간 교통편, 관광지 예약 링크, 도시별 숙소 추천까지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행 가이드북과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정말 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여행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맛집들과 카페들, 꼭 가봐야 할 관광지들과 쇼핑 명소들까지 도시별로 100개가 넘는 구글맵 링크가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구매하시면 무료로 함께 제공됩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에서 무료 샘플 PDF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첫째 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인 리스본 대성당을 방문해봅니다. 리스본 대성당은 1147년 포르투갈의 첫 번째 왕인 아폰수 엔리케가 무어인으로부터 리스본을 탈환한 직후에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수세기에 걸쳐서 리스본의 역사를 함께해온 산 증인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골목길을 걸어서 리스본의 수호 성인 안토니우스가 태어난 자리에 세워진 산토 안토니우 성당을 지나서 리스본의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한 상 조르즈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 고대의 성벽에 오르면 붉은 지붕이 가득한 리스본 구시가지의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멋진 리스본의 풍경을 보면서 상 조르즈 성 안 레스토랑에서 맥주 한잔 하다 보면 포르투갈에 왔다는 게 정말 제대로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해야겠죠.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는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여러 식당들이 추천되어 있어서 끌리는 곳에서 링크만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구글맵 링크로 맛집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여행의 첫날을 리스본의 전망대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테주강과 리스본의 스카이라인이 어울리는 노을을 감상하며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은 리스본의 근교로 떠나보는 날입니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신트라는 동화 속 마을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동화 속 왕궁 같은 다채로운 색감의 페나 궁전과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고 이어서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포카곳으로 떠나봅니다. 드넓은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름다운 해변 마을 카스카이스에도 잠시 들러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근교 여행을 혼자 알아보다 보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만 있으면 각 도시별로 꼭 가봐야 하는 근교 여행지로 가는 방법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서 별도로 정보를 조사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 리스본의 대표적인 상징들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먼저 벨랭 지구에서 포르투갈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마누엘 양식의 건축물들을 구경해봅니다. 특히 거대한 수도원 단지인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직접 보면 그 웅장함과 섬세한 장식들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또 이 바로 옆에서 에그타르트의 원조인 파스텔 드 나타에서 에그타르트를 하나씩 먹어보는 건 필수 코스니까 꼭 한 번쯤 드셔보세요. 타구스 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벨랭탑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겨보고 리스본 시내로 돌아와서 아우구스타 개선문 아래를 지나며 리스본의 번화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리스본의 명물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스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 아래 더욱 빛나는 리스본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리스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겨보세요. 넷째 날, 리스본을 떠나서 포르투갈의 숨겨진 보석 라고스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도시 간 교통편을 예약하는 부분인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라고스로 가는 버스 교통편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도시마다 교통권 이용 방법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교통권을 이용해야 하는지도 전부 알아보기가 정말 복잡하죠.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도시별로 교통권 이용 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리스본에서 라고스까지는 버스로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라고스의 해안 트레킹에 나서봅니다. 오렌지빛의 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곳을 직접 걸어보시면 왜 라고스가 유럽 최고의 해안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트레킹을 마치고 라고스 올드타운의 맛집 중 하나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라고스에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맛있는 식당들이 많은데요. 매일 어떤 맛집에 가볼까 고민하는 것도 라고스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 날, 라고스에서 포르투갈 최고의 풍경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베나길 보트 투어를 하면 바다 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로운 해식 동굴인 베나길 동굴에서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서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트 투어를 마친 후에는 라고스 근처의 아름다운 해변 프라이아 다 루즈로 향해 봅니다. 신기한 기암괴석 사이로 에메랄드빛 해변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풍경을 보면서 나중에는 한 달 살기로 포르투갈에 와서 이런 해변에서 여유롭게 며칠씩 보내보는 여행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섯 번째 날은 라고스를 떠나서 파로 공항을 경유해서 포르투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라고스에서 버스를 타고 포르투갈 남부 지역의 거점 공항인 파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파로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포르투에 도착하면 우선 숙소에 짐을 놓고 동 루이스 다리로 향해 봅니다. 포르투에 갔다면 꼭 한 번쯤 건너보게 되는 동 루이스 다리는 에펠탑을 만든 에펠의 제자가 만들었던 다리라고 하는데요. 무려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웅장한 철제 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동 루이스 다리는 해질녘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데요. 다리 위와 강변, 양쪽 어디서 바라봐도 정말 멋진 노을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렐루 서점부터 방문해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이 영어 교사로 포르투에서 일하면서 이 렐루 서점을 보고 호그와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해서 정말 유명하죠. 사람이 항상 붐비는 곳이라 입장권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서점 바로 근처에 클레리구스 탑에 올라서면 포르투 구시가지 전체가 발 아래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세기경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짓기 시작해서 수세기에 걸쳐 완공된 포르투 대성당을 둘러보고 다리를 건너서 도우로 강 건너편의 바이아 지역의 와이너리 투어에 참여해봅니다. 포트 와이너리 투어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의 와이너리 투어와 다르게 도심 가까이에서 즐겨볼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정말 매력적인데요. 포트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직접 시음해보며 경험의 폭을 더 넓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와이너리를 예약하는 것까지 이 모든 일정을 직접 짜려면 정말 복잡하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 무료 샘플 PDF 받아보시고 이 일정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하루의 마무리는 모루 정원에서의 선셋으로 장식합니다. 도우루 강과 동 루이스 다리, 형형색색의 아줄레주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루 정원에서 포르투에서의 아름다운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8번째 날은 포르투 근교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떠나보는 날입니다.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아베이루에서는 전통적인 몰디세이루 보트를 타고 아베이루의 운하를 따라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아베이루와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이 알록달록한 줄무늬 집들로 유명한 코스타노바인데요. 역시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 아베이루와 코스타노바로 이동하는 방법과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에서의 마지막 날, 귀국 전에 여유로운 마무리를 즐기는 날입니다. 포르투 인근의 작은 해안마을 마토지뉴스는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으로 포르투갈 최고 수준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릴에 구운 생선 요리와 포르투갈의 훌륭한 그린 와인을 함께 곁들이면서 포르투갈 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여행을 하면서 각 도시별로 어떤 위치에 숙소를 골라야 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이셨을 텐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서는 4인 가족이 머물기 좋은 숙소나 친구나 연인이 함께 방문할 때 2인 기준 숙소까지 관광하기 최적의 위치에 컨디션 좋은 숙소들의 추천 리스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숙소 예약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행했을 때 총 경비는 숙소 105만원, 식비 90만원, 각종 관광지의 입장료와 교통편을 포함해서 1인당 약 25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는 내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간편하게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판매가 2만원 상당의 노션 템플릿도 무료로 제공돼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새 포르투갈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포르투갈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면서도 물가는 저렴하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유럽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다른 유럽 나라들을 여행해 보신 분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포르투갈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떤 동선으로 가야 할지, 일정은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포르투갈 여행 어떻게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포르투갈은 유럽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스페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리스본의 활기찬 골목, 포르투의 포트 와인과 아름다운 야경까지 도시마다 독특한 개성이 넘치다 보니 여행 내내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데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가가 저렴해서 가성비 여행지로도 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르투갈 여행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다는 점인데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해산물 요리와 와인을 한잔하고 매일 아침으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먹었던 달콤한 에그타르트의 맛도 정말 잊기 어려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포르투갈 여행이 정말 취향에 딱 맞으실 거예요. 포르투갈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라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포르투에서 시작해서 리스본, 신트라까지 알차게 둘러보는 7박 8일 코스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포르투갈의 역사와 자연, 휴양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는 일정입니다. 포르투에 도착하는 첫날, 한국에서 포르투갈까지는 리스본까지 가는 직항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유럽 내의 주요 도시들을 경유해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포르투까지 환승편을 이용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시내로 이동합니다. 첫날은 포르투 시내의 중심지인 리베이라 광장과 도우루강 주변을 산책하며 포르투의 매력을 느껴봅니다. 도우루강을 가로지르는 동 루이스 1세 다리는 낮과 밤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늦은 시간에 멋진 야경까지 꼭 즐겨보세요. 저녁으로는 현지 맛집에서 포르투갈 전통 요리인 소금에 절인 대구 요리죠. 바칼라오와 문어 요리, 폴포 메뉴를 같이 시켜서
포르투 와인과 함께 멋진 식사를 즐기며 포르투갈에 왔다는 사실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둘째 날은 포르투의 명소를 본격적으로 둘러봅니다. 첫 일정은 포르투의 기차역인 상벤투역에서 시작합니다. 기차역 내부는 약 2만여 개의 아름다운 아줄레주, 포르투갈 전통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내부에 들어가서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렐루 서점을 방문해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이 해리포터의 영감을 받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서점에 들어가 보면 멋진 나선형 계단과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 입장하려면 입장료 9유로를 내야 하지만 책을 구매하면 차감해주니 기념으로 멋진 책 한 권 사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죠. 워낙 인기가 많은 서점이라 사전에 방문 시간을 계산해보고 예약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점심은 1923년에 문을 열어서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제스틱 카페에서 포르투갈식 크로크무슈인 프란세지냐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포르투의 예술가, 지식인, 철학자들이 모여서 문학적 논쟁을 펼치던 장소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내부를 구경하며 옛 포르투의 낭만을 상상해보세요. 오후에는 포르투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인 클레리구스 탑에 올라서 포르투의 붉은 지붕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포르투 대성당과 볼사 궁전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와이너리에서 포트 와인 시음 투어에 참여해봅니다. 포르투는 단순히 포르투갈의 한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트 와인의 본고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도우루 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들어지는 포트 와인은 포르투갈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니까 직접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에 가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셋째 날은 포르투 근교로 떠나봅니다.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운하로 유명한 아베이루는 포르투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라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습니다. 아베이루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들인데요. 이 운하 위를 떠다니는 전통 보트인 알록달록한 몰리세이루 배를 타고 즐겨볼 수 있는 운하 투어는 아베이루에 갔다면 꼭 한 번쯤 해봐야 할 경험입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줄무늬 마을인 코스타노바로 이동합니다. 코스타노바에서는 해변을 따라 늘어선 형형색색의 줄무늬 집들의 모습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베이루 시내에서 코스타노바까지 버스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넷째 날은 기차로 리스본으로 이동합니다. 포르투에서 리스본까지는 기차나 버스로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리스본에 도착한 후에는 리스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알파마 지구로 갑니다. 알파마 지구는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구역으로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계단, 그리고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리스본의 영혼이라 불리는 파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타구스 강과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에 갔다면 리스본의 명물 트램 28번을 타고 리스본의 언덕을 오르내리는 재미있는 경험도 꼭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섯째 날은 포르투갈의 영광스러웠던 대항해 시대를 상징하는 유적들이 밀집해 있는 벨랭지구로 찾아갑니다. 벨랭지구에는 과거 수많은 탐험가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 출항했던 역사적인 장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랭탑은 포르투갈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벨랭지구에 갔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파스테이스 드 벨렘은 무려 1837년부터 운영된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의 원조 맛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각 구운 에그타르트 꼭 한번 드셔보셔야겠죠. 오후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리베이라 시장에서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거리와 웅장한 건물들이 인상적인 바이샤 지구의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스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날은 리스본 근교 신트라로 떠납니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신트라는 울창한 숲과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숨겨진 다양한 궁전과 성들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신트라에서는 신트라의 상징이자 가장 유명한 궁전인 페나성과 궁전 자체보다 그 주변을 둘러싼 신비로운 정원과
지하 통로로 유명한 헤갈레이라 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유럽의 최서단에 위치해 있는 호카곳으로 이동해서 대서양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7번째 날은 리스본 근교의 매력적인 마을인 나자레나 오비두스로 떠나봅니다. 나자레는 겨울철 거대한 파도로 유명한 서핑 명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가 몰아치는 곳으로 유명한 나자레의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해보거나 멋진 전망대에서 절벽과 바다를 내려다보세요. 또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담하고 아름다운 중세 마을인 오비두스도 리스본에서 당일치기로 방문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오비두스는 왕비들의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역사적으로 왕비들에게 선물되던 곳인데요. 잘 보존된 성벽과 흰색 건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예쁜 꽃들로 가득해서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리스본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서 귀국합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경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음은 1인 기준으로 대략적인 포르투갈 7박 8일 여행 경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경비를 절약해 보시려면 우선 숙소를 호텔이 아닌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을 이용하신다면 숙박비를 절약하실 수 있고, 식비의 경우에는 외식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간단히 요리해 드신다면 식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포르투갈 여행 어떻게 가야 할지 완전히 아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요새 포르투갈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포르투갈 여행은 아기자기한 타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도시, 길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는 달콤한 에그타르트, 저렴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들과 포트 와인을 마음껏 맛보던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포르투갈로 여행을 가려는데 내가 가려는 시기에 날씨는 괜찮을지, 옷차림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여행 비용은 얼마나 들지, 숙소나 동선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포르투갈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여행 가기 좋은 시기와 여행 일정,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까지 알차게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포르투갈 여행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 걱정 모두 없어지실 거예요. 포르투갈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자리 잡은 나라로 대서양과 맞닿아 있고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92,000제곱킬로미터로 한국과 비슷한 크기지만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비교적 적어서 어딜 가도 여유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대항해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껴볼 수 있는데요.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리스본과 제2의 도시 포르토, 그리고 남부의 알가르브 지역의 파루와 라고스가 있습니다.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활기찬 골목과 주황색 지붕, 노란 트램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포르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도우루 강과 포트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포르투갈 남부의 알가르브 지역은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로 휴양지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신트라나 아베이루, 코임브라 같은 소도시들도 각각 독특한 역사와 매력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중해성 기후와 대서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포르투갈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덥지 않고 비도 적게 내려서 관광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5월과 9월은 날씨가 가장 쾌적하고 관광객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2도 정도로 쾌적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꽃들이 만개해서 특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부활절 시즌에는 특별한 축제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인 6월에서 8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인데 남부 지역은 35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서 너무 덥기도 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라서 숙박비가 비싸고 사람들로 붐비는 시기입니다.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까지는 여름의 더위가 가시고 선선해져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은 여름에 따뜻함이 남아있으면서도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가성비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8도에서 15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포르투갈 북부와 남부의 기후 차이도 고려해보시면 좋은데요. 북부의 포르투나 브라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고 남부의 알가르브 지역은 연중 따뜻하고 건조한 편입니다. 리스본은 그 중간 정도의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언제 방문하면 좋은지까지 알아봤는데요.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일자별 세부 계획과 도시별 최적의 동선, 숙소 추천이나 관광지 예약 같이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점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너무 복잡해서 패키지로 여행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 똑부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는 일자별 세부 계획, 도시별 최적의 동선, 숙소 추천과 교통편 예약까지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데요. 기존의 여행 가이드북과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정말 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여행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맵 링크까지 함께 제공이 돼서 각 도시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맛집들과 카페들, 꼭 가봐야 할 관광지들과 쇼핑 명소들까지 모든 정보들을 여행 전부터 여행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와 함께 포르투갈 꼭 가봐야 할 곳과 일정별 추천 루트, 숙소 추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리스본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구역인 알파마 지구로 향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계단,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리스본의 명물인 트램 28번을 타고 리스본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경험도 꼭 한 번쯤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트램을 타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리스본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리스본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웅장한 코메르시우 광장 근처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즐기면서 리스본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에는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여러 식당들이 추천되어 있어서 끌리는 곳에서 링크만 클릭해서 간편하게 구글맵 링크로 맛집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째 날은 리스본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는 날입니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신트라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인데요. 다채로운 색감의 페나 궁전에서는 동화 속 왕궁 같은 외관과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호카곳으로 떠나봅니다. 드넓은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름다운 해변 마을인 카스카이스에도 잠시 들러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교 여행을 혼자 알아보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여행 비서만 있으면 각 도시별로 꼭 가봐야 하는 근교 여행지에 가는 방법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서 별도로 정보를 조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은 리스본의 대표적인 상징들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렘 궁전과 그 주변의 벨렘 지구를 방문합니다. 포르투갈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거대한 수도원 단지인 제로니모스 수도원은 꼭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에그타르트의 원조인 파스텔드 나타에 가서 갓 나온 에그타르트를 맛보는 건 필수 코스니까 꼭 한 번쯤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리스본 시내로 돌아와서 아우구스타 개선문 아래를 지나며 리스본의 번화가를 걸어봅니다. 리스본의 명물인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스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 아래 더욱 빛나는 리스본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리스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겨보세요. 넷째 날은 리스본에서 낭만적인 도시인 포르토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는 부분인데요.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교통편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도시마다 교통권 이용 방법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교통권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전부 알아보는 게 복잡한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도시별로 교통권 이용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르토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놓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먼저 도우루 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모루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동 루이스 다리와 도우루 강변의 풍경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포르투의 상징이자 활기 넘치는 리베이라 광장으로 가봅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건물들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들이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정말 낭만적이라고 소문난 포르투의 선셋을 감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면 보이는 포르투의 아름다운 야경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5번째 날은 포르투 근교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떠나봅니다.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아베이루에서는 전통적인 몰리세이루 보트를 타고 아베이루의 운하를 따라서 여유로운 크루즈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아베이루와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이 알록달록한 줄무늬 집들로 유명한 코스타노바인데요. 역시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 아베이루와 코스타노바로 이동하는 방법과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 여행 마지막 날에는 먼저 포르투의 랜드마크인 클레리구스 탑에 올라서 포르투 시내를 360도로 감상해봅니다. 붉은 지붕과 푸른 도우루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고 웅장한 포르투 대성당을 방문해서 포르투의 역사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여행을 마무리하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 오후에는 포르투 공항에서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이렇게 리스본과 포르투 여행을 할 때 어떤 위치에 숙소를 골라야 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이셨을 텐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4인 가족이 머물기 좋은 숙소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방문할 때 2인 기준 숙소까지 관광하기 최적의 위치에 컨디션 좋은 숙소들의 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숙소 예약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행했을 때 포르투갈 5박 6일 총 경비는 숙소 50만원, 식비 60만원, 각종 관광지 입장료와 교통편을 포함해서 1인당 약 13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간편하게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노션 템플릿도 무료로 제공되어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부 계획까지 다 세우셨다면 포르투갈로 떠나기 위한 여행 준비사항과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의 도시별 기본 정보 부분을 확인하시면 포르투갈 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화폐나 시차, 전화비나 팀 문화, 도시별 교통권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 리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 준비편과 해외여행 완벽 준비 체크리스트 노션 링크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려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빼먹은 건 없는지 모두 체크하고 불안감 없이 편하게 여행을 떠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포르투갈 여행 어떻게 가야 할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관광지를 예약하는 일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모두 끝내고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